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들을 우리 어른들이 주변에서 하곤 했습니다만 그건 어찌 보면 개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도 싶어요. 개가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많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나쁜 인간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인복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다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도 사귈 때만 해도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더 부각해서 봤었죠. 저는 남편과 결혼이란 것을 해도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행복했지 불행하리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사람은 타고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칠 수도 없고 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결혼을 임신할 때까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누이든 시어머니든 내게 좀 거슬리게 했어도 늘 해맑게 그러려니 했어요. 그들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나는 얼굴도 아니니 그저 볼 때마다 웃는 낯으로 잘 지내고 거슬리는 행동이나 태도도 때에 따라서는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신혼이라서 그런지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되기도 했었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임신 7개월이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를 보자마자 그랬어요. 당신 미순이가 알바하는 카페에 갔어? 응, 아가씨랑 통화했어? 그러자 남편이 태뜸 소리를 높이며 제게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자기가 왜 가? 미순이가 알바하는 곳인데 뭐하러 갔어? 너무 뜬금이 없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이야? 백화점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생각이 나서 들렸어. 그게 뭐 어때서 그래? 그러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그랬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거기 혼자 가서 딱 하나만 주문했다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럴 거면 뭐하러 갔어? 미순이가 사장한테 눈치 보여서 쪽이 다 팔렸다더라. 참 어이가 없었어요. 별걸 다 쪽이 팔렸다니. 그럴 거면 알바는 쪽팔려서 뭐하러 하나 싶더라고요. 혼자 갈 거면 가지 말았어야지. 미순이가 알바하는 거 구경하러 갔냐? 어째서 말하는 폼이 시누이나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엄청 빈정이 상해서 그랬습니다. 너 참 느자고 없이 말한다. 너도 갈수록 너는 식구들 아니랄까 봐 왜 그러냐? 남편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무작정 그랬어요. 아무튼 미순이가 알바하는 곳은 가지 마. 그렇지 않아도 그 나이에 카페에서 알바하는 것을 누가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애한테 뭐하러 가서 자존심을 긁어놔. 뭐시 어째? 너 말 다 했어? 내가 일부러 아가씨 자존심 긁으러 갔다는 거야 뭐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무척 섭섭하고 화가 났어요. 임신 7개월이었지만 천천히 운동 삼아 백화점에 가서 아기용품 매장도 둘러보고 하다 보니 친구와 약속 시간이 좀 널널하니 남아서 근처에 시누이가 알바를 한다는 카페에 들른 것뿐이었어요. 남편의 여동생이었던 시누이가 알바를 하는 곳이라 일부러 백화점에서 가깝길래 찾아간 거였어요. 비록 시누이와 살갑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궁금해서 생과일 주스라도 한 잔 마시고 쉬었다가 친구와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남편은 마치 제가 시누이 약 올리려고 일부러 찾아간 것처럼 말을 해서 기가 딱 막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도대체가 시누이가 뭐라고 남편에게 짓거렸길래 저런가 싶어서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결혼은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그 전에도 자잘한 다툼이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큰 소리로 오고 가며 서로 삿대질까지 해가며 죽일 듯이 싸운 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차츰 본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오빠와 여동생 사이가 아니랄까봐 찰떡 같더라고요. 저를 아주 나쁜 사람 취급을 해서 화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가운데로 털처럼 뭉치더니 쑤시고 아프기 시작해서 배를 움켜 잡고서야 남편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해. 그게 뭐라고 내 말에 화부터 내고 그래. 아직도 배 아파? 콱 지어받고 싶었는데 배가 뭉쳐와서 그럴 새도 없었어요. 얼마간 심호흡을 크게 하며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가운데로 뭉치는 것이 심상치 않아서 급히 남편 차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조산이었어요. 첫 임신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조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크게 싸운 것으로 후회가 되었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친정 식구들만 병원에 찾아와서 저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냐던 의사의 물음에도 차마 남편과 크게 싸우다가 그랬다고는 말을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몸조리를 직접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남편과 시누이 때문에 싸우지만 않았어도 조산을 하진 않았을 텐데 기가 막혔습니다. 임신 7개월에 낳은 내 아들은 겨우 이틀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저에게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 제 아들을 좋은 곳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 무덤도 나중에 가르쳐 줬어요.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하늘나라로 잘 보낸 뒤에 말해줬어요. 거짓말 같더라고요. 내게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나와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남편과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 남편이 마귀 같다 보였어요. 저 인간이 내 아들 잡아간 거라고요. 그래도 천연덕스럽게 장인과 장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친정 오고 가더라고요. 친정이 온 지 일주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어쩌냐? 몸 괜찮냐?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건만 어떻게 한 번을 안 내다볼 수가 있는지 그때서야 새삼 웃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친정이 있을 거냐? 결혼한 여자가 맨날 집을 놔두고 친정에 가 있으면 되겠냐? 그 말씀에 솔직히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그치더라고요. 왜 말이 없니? 칠칠치 못하게 집에 처박혀 있었으면서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은 주제에 몸조리가 가당키나 하냐? 그 말에 정나미가 떨어져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전화가 올려대길래 친정엄마가 옆에 계시기도 해서 마지못해 받았더니 신우이였어요. 옳게 언니, 뭘 잘했다고 엄마 전화를 막 끊고 그래요? 아가씨,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언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어요?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 언니가 남산만한 무거운 몸으로 백화점으로 내가 알바하는 곳으로 할 일 없이 돌아다닌 걸 보고 언니가 일을 한번 꼭 치를 줄 알았다니까. 언니 때문에 오빠 인생이 꼴 뻔한 거 몰라요? 뭐요? 내가 내 조카였지만 알아서 빨리 죽은 걸 엄마랑 손뼉을 치고 좋아했어요. 뭐 이런 개뼈다구 같은 소리를 했는지 지금 나한테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겠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다 언니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의사가 살아나도 정상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데 그럴 바에야 잘 죽은 거죠. 안 그래요? 갑자기 그 말에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내 아들이 잘 죽었다고 손뼉을 치고 좋아했었다니 이게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네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넌 천벌을 받을 거다. 두고 봐. 그날 곧바로 친정 부모님께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시누이 전화와 통화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시누이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조사를 하게 된 사실을 실토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크게 저항 없이 위자료로 신혼집을 전부 다 저에게 넘겨주고 몸만 나갔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시어머니가 친정이 여러 번 찾아와서 땡깡을 부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다며 친정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런 후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래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리모델링을 하신다며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시는데 앞집 아줌마가 엄마에게 그랬어요.
13층 아줌마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아이고, 요새는 아들도 함부로 장가 보내기도 힘든 세상인가 봐요. 왜요? 세상에 우리 집에 와서 13층 아줌마가 하소연을 하는데 요새 애들 정말 무섭더라고요. 말도 마세요. 그 집 아들이 장가를 갔었는데 며느리가 계속해서 유산을 하길래 함께 병원을 찾아가서 아래층 아줌마가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왜 자꾸 유산을 하냐고요. 그랬더니 너무 자주 중절 수술을 많이 해서 그런다네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잖아요. 거처가 남자가 한둘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시절은 감히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이혼 소송 중인데 날이 해면 날마다 그 여자 쪽 친정엄마랑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빈다는데 기가 막힌다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얘기를 하다가 돌아가려는데 아래층에서 소란스럽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살짝 내려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전 시어머니와 전 신우였어요.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저 왼수들이 여기 웬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놀라 자빠지려고 했었는데 희한한 구경을 했어요. 전 시어머니와 전 신우이가 아래층 아줌마한테서 면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몇 번을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난 죽으면 죽었지. 행실이 나쁜 여자를 며느리로 볼 생각은 죽어도 없어요. 빨리 위자료 내놓고 이혼의 도장 찍어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가 허리를 90도 각도로 굽신거리며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뇨. 제가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정서방 말고는 사귄 남자가 딱 한 명뿐이었어요. 이왕 결혼을 했는데 용서하시고 서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아주 피굴하게 아래층 아줌마한테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그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전 신우이가 요조 숙녀처럼 서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려가서 한마디 했어요. 저도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자빠져 있는 것을 보니까 속이 뒤틀렸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내려가면서 다짜고짜로 큰소리로 그랬어요. 거짓말 도사이시네. 아주머니, 이 아줌마 말 믿지 마세요. 이혼한 전 시어머니였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떡 하고 나타난 나를 보더니 전 시어머니와 전 신우이가 마치 나를 저승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저는 아래층 아주머니께 그랬어요. 아주머니, 며느리가 내가 이혼했던 전 남편의 여동생인데요. 일정한 직업도 없이 알바로 살면서 맨날 클럽에나 놀러 다니고 돈 떨어지면 남자들 하나둘 만나서 뺑이나 뜯으면서 살았어요. 어쩌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보셨어요? 그러자 전 신우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계단으로 도망쳐 내려갔습니다. 그 뒤를 전 시어머니가 쫓아 내려갔어요. 제 말에 아래층 아주머니는 더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전 신우이가 괘씸하다며 위자료를 더 올려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래층 아주머니에게 그랬습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다면 증언도 할 테니까 부르세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귀인도 없는 인간들을 여기에서 또 마주치다니 이것은 필시 하늘이 이것들을 응징하라고 하는 계시가 아니고 뭐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 아들도 전 신우이와의 과거 때문에 찝찝하고 정이 떨어져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살랑거리는 전 신우이를 쉽게 떼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설마 남자 관계가 그리 문란했겠냐 싶었었는데 저의 말에 분노해서 이혼의 의지를 더 불타올랐습니다. 결국은 위자료도 받고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밤중에 제게 전 신우이가 전화를 해서 받았더니 혀 꼬부러진 소리를 하며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내가 이혼 당하니까 좋냐? 내가 너 때문에 이혼 당한 거야. 알아? 그래? 너는 네 엄마랑 둘이서 내 아들이 죽은 걸 좋아서 손뼉을 쳤다고 했지? 내 아들은 네가 죽였는데 좋더냐? 넌 아직 멀었다.
내 눈에 피눈물이 흘릴 때까지 내가 네 인생을 뒤집어 엎어놓을 거야. 하늘이 천벌을 내리면 모를까. 안 그러면 내가 너를 벌을 내릴 거야. 기대해. 그러자 뜨끔했는지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또 걸려오면 똑같은 말로 저주를 퍼부을 생각이었는데 그 뒤로는 오지 않았어요. 마른 씨가 되었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전 시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어 투병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누이가 그런 전 시어머니를 간호를 하다가 지쳤는지 요양 오는데 버렸다고 했어요. 전 시누이는 그 사이에 또 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다시 만나서 사귀다가 음주운전의 교통사고를 크게 내고 119에서 휴대폰에 입력된 아래층 아주버니 아들 연락처로 급하게 연락이 왔더랍니다. 이혼한 전 부인이었어도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는 119 연락에 달려가 봤더니 웬 남자와 나란히 다 죽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정신이 말짱하더래요. 그래서 아래층 아주머니 아들이 그랬답니다. 난 이 여자와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오빠가 있을 테니 그쪽에다 연락하세요. 그러더니 상처를 입어서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더래요. 오빠가 나를 버렸어. 당신밖에 없어. 도와줘. 엄마는 요양원에 있어. 부탁이야. 내 옆에 있어줘. 그래서 아래층 아주머니 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랬다네요. 이 여자들이 사귀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쪽에다 보호자 문의하세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래층 아주머니도 재수없이 뻔뻔스럽게 찾아올지도 모른다며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 아들이 새롭게 다른 인생을 찾아야 한다며 다시는 그런 며느리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는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내뱉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도 망가뜨려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테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요새 들어 방송인 박수홍 씨에 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대부분 가족들 때문에 빚을 지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도박을 했다거나 빚을 떠넘겼다거나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접해보는데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뭔가 끓어오르는 울분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제 옆에 없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만 하시고 남 좋은 일만 하시다가 보람도 없이 가셨어요. 연예인 박수홍 씨는 혼자서 버는 수입이 중소기업만 하는 수준이라서 돈에 그리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가족에게 믿고 돈을 맡겼겠죠. 저희 엄마는 직접 돈 관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뜯길 것 다 뜯기고도 좋은 소리 한 번도 제대로 못 듣고 저 세상에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보같이 본인이 돈 관리도 잘 했으면서 그렇게 뜯기고 살았냐고 하실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라서 둘째 딸이었던 엄마가 동생들을 위해서 벌어먹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셨어도 외할머니께 월급 봉투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으셨대요. 외할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하셨고 딸만 내리나는 외할머니에게 아들을 못 낳아서 두 집 살림을 한다고 협박이 아닌 협박을 하시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답니다. 드디어 막내가 아들이긴 했지만 외할머니는 딸들 넷을 다 희생해서라도 아들 하나만 잘 키우고 싶으셨대요. 외할머니의 기막히고 서러운 인생에 모든 것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인 외삼촌에게 다 쏟아붓고 싶어 하셨고 외삼촌 하나만 잘 되고 성공하면 딸들이 다 잘 안 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이셨습니다. 다행히도 딸들인 엄마를 포함해서 이모들은 다 하나같이 효녀들이었어요. 늘 외할아버지한테 무시받고 정서적인 학대를 받아온 외할머니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겼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보란듯이 두 집 살림을 하시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고 딸도 둘씩이나 낳았어요. 외할머니가 딸만 내리 낳으시면서 얼마나 비통하셨겠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이모들이 외할머니의 아들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의 후처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외할아버지 호적에 버젓이
장남으로 올라가 있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셨대요. 외할머니는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후처가 본처인 양 행색을 하고 다녀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하면 사회적인 시선이 그리 곱지 못했었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여자는 뭔가 흠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이혼을 당했을 거라며 남성 중심주의적 사고가 팽배했으니까요. 지금은 그런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일이라며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외할머니의 시대만 해도 그랬었다네요. 그랬으니 외할아버지처럼 두 집 살림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오가며 살았겠죠. 외할머니는 전쟁통에 국민학교도 겨우 나오셨고 중학교도 다니시다가 마셨대요. 집안일 하기도 바빠서 책 볼 틈이 없었는데 그걸 늘 아쉬워하셨답니다. 당시만 해도 책이 또 얼마나 있었겠어요. 한글보다 많이 한자를 많이 썼었던 시대였는데 그게 바로 외할머니께서 글을 못 읽게 된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옛날에 가난한 시골에서는 아들만 시내로 학교를 보냈고 딸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해서 집안일을 가르치고 농사일을 돕게 했답니다. 아직 엄마 품을 벗어나기 싫어하는 어린 애와도 같았어도 일찌감치 외할아버지와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품속에서 지내다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털컥 부모님의 결정으로 결혼이란 걸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같이 판단 기준을 세울 시간도 있었겠나요. 그런 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자식을 낳기 바빴고 키우기 바빴으니 말입니다. 선을 당사자끼리 본 것도 아니고 그저 양가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결정을 했다니 그 시절에 제가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부모가 곧 하늘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라서 특히나 집안의 기둥이라 일컫는 아버지의 존재는 그야말로 신과도 같은 존재였다네요. 그랬으니 부모가 정해지는 사람과 군소리 없이 결혼도 했고 시집에 가서 죽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서 시부모님께 이쁨을 받고 그 집 귀신이 되라고 일러줬겠죠. 그런 사고가 팽배했던 분들이 저의 외할머니 세대였어요. 그랬으니 박수홍 아버지도 박수홍을 함부로 폭행도 하고 무지막지하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외할머니는 비록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후처가 먼저 낳았지만 외삼촌을 잘 키워서 성공을 시키면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한테 함부로 무시를 못할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다 쏟아부으셨대요. 그 희생양이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딸 중에서 가장 착하고 효녀였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가 늘 왔다 가실 때마다 복 한쪽에서 서럽게 울고 계신 것을 늘 안타까워했고 꼭 껴안아주며 함께 울어주었던 착한 딸이었대요. 엄마 울지 마. 아버지 필요 없어. 우리가 있잖아. 우리만 보고 살아. 내가 나중에 다 되갚아주고 호강시켜줄게. 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늘 저에게 외할머니에 대한 그 어린 시절에 애틋했던 마음들을 드러내놓곤 하셨어요. 네 외할머니를 미워하지 마라. 참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야. 불쌍해. 라고 하며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어요. 외할아버지가 후처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가 거의 끊겨버렸대요. 외할머니가 자존심이 상해서 직접 후처랑 사는 집에 가서 당당히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할 용기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린 엄마가 그 후처 집에 찾아가서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곤 했답니다. 외할아버지를 못 만나고 나올 때마다 외할머니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대요. 엄마는 그것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돈을 잘 받아왔으면 엄마가 이렇게 통곡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가 돈을 안 주면 나라도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엄마가 저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게 하진 않을 거야. 왜 첫째 딸도 있는데 둘째 딸이면서 외할머니의 짐을 짊어졌냐고요? 첫째 딸인 큰이모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만나기만 하면 대판 싸우고 늘 돈에 찌들어서 사는 외할머니가 보기 싫다며 이른바 비행 청소년의 길을 걸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동생들을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으니까 어쩌겠어요.
엄마가 다 뒷감당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생들 돌보고 집 지키는 일은 전부 다 엄마 차지였대요. 엄마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미 큰 이모는 가출을 해서 행방불명인 상태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도 엄청 크게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소식도 연락도 없는 큰 이모를 더 이상 찾는 것도 지쳐서 포기하신 상태였대요. 엄마가 실질적인 소녀 가장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돈 걱정을 하는 엄마의 한숨 소리와 훌쩍거리는 눈물은 일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주지 않는 외할아버지의 생활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어서 돈을 이리저리 돌아가며 꾸러 다녀야 했답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엄마가 국민학교 시절부터 돈꾸거를 했대요. 그 어린 마음에도 죽어도 그 짓은 하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척이건 먼 친척이건 자주 만나는 친척이 아닌데 갑자기 자주 찾아와서 돈을 끌어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외할머니도 염치가 없으니까 직접 나서지는 못하시고 어린 엄마를 친척집 앞에서 들어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시켰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싫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구걸을 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창피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낯을 들고 하겠냐고요. 그 어린 마음에도 이거라도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당시 엄마는 착하고 순한 어린 엄마를 이뻐하는 당숙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야 나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 집 저 집을 돌아가며 수금을 하듯이 돈을 빌리러 다녔는데 다들 저를 가여워하고 측은해하는 친척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짜증도 내는 분들도 있었대요. 왜 안 그러겠어요? 엄마는 그 어린 마음에도 그걸 다 고스란히 마음 깊숙이 간직을 했었고 다시는 돈을 구걸하러 다니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했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장사를 하거나 따로 돈을 벌러 다니고 싶었어도 3명이나 어린 동생들이 있었으니 그마저 힘드셨다고 했어요. 방법이라곤 그저 거지처럼 못 먹고 못 입고 안 쓰고 사는 것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녁 7시만 넘어도 전기세 나온다며 불 끄라는 말을 외할머니가 입에 달고 사셨대요. 그런 외할머니셨어도 엄마가 공부만 한다고 하거나 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불 끄라는 소리는 하지 않으셨다네요. 하지만 남들처럼 호강스럽게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을 알았던 엄마가 동생만큼은 돈에 떠들려서 불쌍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타적이 있는 섬유 공장에 들어가셨답니다. 그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야간 고등학교라서 숙식도 해결도 해주고 학비도 무료였대요. 가난한 형편을 생각을 해서 엄마의 학교 선생님이 추천을 해줬는데 바로 이거다 싶어서 기뻤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엄마가 고집을 폈다고 했습니다. 낮에 공장에서 일해서 집에다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그것뿐이었대요. 외할머니에게 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최대 소망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해왔던 딸이 머나먼 타지역으로 가서 산다고 하니까 외할머니가 많이 서러워하셨대요. 그때 그런 외할머니한테 엄마가 그러셨대요. 엄마, 나는 어떻게 되든지 좋아. 내 동생들이 공부만 남들처럼 한없이 할 수만 있다면 난 괜찮아. 걱정 마. 내가 꼭 내 동생들은 대학도 다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어서 엄마를 호강도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빠랑 더 이상 싸우지도 말고 내 동생들 공부 잘하라고 해줘. 그렇게 해서 낮에 축도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푼도 안 쓰고 월급 통째로 외할머니께 보내기 시작했대요. 동생들과 외할머니를 보러 집에 갈 때마다 기쁘고 흥분이 되어서 동생들이 좋아하는 5,000원짜리 큰 과자, 종합 선물 박스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갔답니다. 들고 가는 커다란 종합 선물 과자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동생들을 보면서 더욱더 돈을 많이 모아서 동생들과 엄마를 힘들지 않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이후로 더 이상 안 되겠더래요. 공장에서 다니는 월급만으로는 동생들의 대 큰 초도 못 보내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물장사를 시작하셨답니다. 당시 물장사는 아주 천하디 천한 밑바닥 직업이었다고 했습니다. 물장사란 다름이 아니라 술과 음료를 파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카페가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생겨나지만 그 옛날에는 술집이나 다방 같은 곳은 거의 몸 파는 여자나 다름없는 걸로 취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돈을 벌어야 했고 미천도 없는데 장사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도 세상이 무서웠지만 당시만 해도 다방에서 차 나르는 일이 돈을 꽤 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무서운 곳인 줄 알고 바로 나왔는데 그 와중에서도 몹쓸 고생을 다 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걱정을 할까 봐서 외할머니와 동생들한테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대요. 다행히도 소녀 가장 노릇을 하는 엄마를 가엾게 봤던 다방의 주인이 다방에서 차 나르는 것 말고 주방에서 일하도록 해주었대요. 그분도 돈에 치를 떨면서 일찌감치 가출을 한 후에 다방을 차려서 동생들 공부를 시키고 있더랍니다. 당시만 해도 남들은 다방에서 일한다고 하면 손가락질하는 시대라서 외할머니와 동생들한테는 그냥 조그만 공장에서 승진을 해서 사무직을 하는 걸로 속여왔다고 했습니다. 버는 돈의 70%를 외할머니에게 생활비로 보내고 나머지를 아껴서 드디어 외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같은 지역에다 다방을 차리셨어요. 다방이란 곳이 유흥업소화되어서 많이 인식이 안 좋아서 그마저 숨겨가며 일을 했다네요. 결코 티켓 다방과 같은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고 건전하게 하기만을 바랬었는데 그것도 오래가질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쁜 인식 때문에 시비를 거는 남자들이 많아서 경찰서까지 오고 가면서부터 외할머니가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할 것이 없어서 시장바닥에 나가서 제일 잘 나가는 식당에 가서 음식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당장에 동생들 학원비에다 대학 등록금에 책값에 돈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시장바닥에서 한편으론 튀김 장사를 하면서 식당을 차릴 준비를 하셨대요. 그런 엄마를 외할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부끄럽게 하셨대요. 엄마가 번 돈으로 이모들과 외삼촌이 대학교도 다니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특히나 외할머니는 삼촌만큼은 아들 하나이니 성공을 시켜야 한다며 그 없는 살림에도 과외며 학원이며 남들이 하는 것은 다 시켰고 심지어 대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로도 스펙 쌓기를 한다며 엄마가 벌어다 준 돈뿐만이 아니라 이모들이 취업해서 번 돈을 다 끌어다가 유학까지 보내시려고 하셨어요. 외할머니께서는 늘 엄마에게 그러셨대요. 너희들은 다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시집만 잘 가면 인생이 펴는 거다. 엄마처럼 너희들 아버지 같은 사람만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못했던 거는 우리 승찬이한테 원 없이 다 해주고 싶다. 아들이 성공을 해야 집안 일어나는 거다. 네 아버지도 꼼짝 못할 거다. 외할머니는 늘 후처인 외삼촌의 배다른 형들보다는 더 잘되고 성공해야 복수를 하는 거라고 하셨대요. 그 탓에 갈수록 더 외삼촌의 성공에 집착을 하셔서 외삼촌이 스펙을 쌓는다며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 하셨대요. 알바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대학생이 된 이후로도 풍족한 용돈에 학원에 여러 다녔답니다. 외삼촌은 엄마의 희생덕으로 가난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엄마의 고마움을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와 이모와 외할머니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떠받들었으니까요. 그 덕으로 좋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도 외할머니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승찬이가 월급을 타면 얼마나 되겠냐. 승찬이도 사회생활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하지 않니? 남자들은 밖에서 돈도 잘 쓰고 그래야 뒤처지지 않는다더라. 네가 돈을 끊으면 난 뭘 먹고 살라고 그래? 엄마가 그때까지도 결혼도 못하고 가장 노릇만 타고 있는데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한히 샘솟는 돈줄이었으니까요. 그 즈음에 아빠를 만나셨대요. 그래서 아빠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방을 보러 다니는 것을 외할머니도 아셨는데 굉장히 불쾌해하셨답니다. 아직 승찬이도 자리도 안 잡았는데 뭐하러 결혼을 서두르냐? 네가 남자 없인 못 사냐? 딱 보니까 별 볼일도 없어 보이구만. 너는 나를 보고도 모르는 게야.
내가 네 아버지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사냐. 그냥 혼자 살아. 라고 하시며 아빠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고졸 출신에다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어요. 외할머니는 아무리 사위가 못 배웠어도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회사원을 원하셨고 그런 사람이 아닐 바엔 차라리 남 좋은 일 시킬 거면 혼자서 살라고 하셨대요. 반면에 이모들은 대학교까지 졸업한 이후에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것도 엄마가 준 돈으로 바리바리 혼수를 장만을 해서 보냈습니다. 외할머니가 돈이 어디에 있어서 이모들의 혼수를 다 해줬겠어요. 외할아버지는 남처럼 안 보고 사는 지가 꽤 되었는데요. 그래도 엄마가 그러셨는데 이모들한테는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모들이 다 알아서 돈을 모아서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이모들이 결혼할 때부터 엄마는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이모들이 결혼 전에 상견례에도 엄마를 나오지 못하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유일한 고졸에다 변변히 내세울 만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외할머니가 늘 그러셨대요. 혹시라도 물장사를 했던 것을 누가 알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이건 창피할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너는 자꾸 아무데나 얼굴 내밀진 마라. 알았냐? 다 이게 네 동생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외할머니는 늘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셨대요. 그때부터 엄마가 외할머니와 다투기 시작했고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동생들이 이모들은 다 시집을 보내놓고도 엄마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를 하셔서 엄마가 아빠랑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절에서 물 떠놓고 초촐하게 혼인식을 대신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돈을 벌어서 다 외할머니께 보낸 탓에 방 한 칸도 구할 돈도 없어서 올세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차츰 줄여나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외할머니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대요. 아직 승찬이가 자리도 잡지도 못했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고 결혼을 해도 되겠구만. 굳이 살림을 차리고야만 해. 이왕 동생들을 도와줄 거면 확실히 해야 할 거 아니냐. 희생만 계속해서 강요하는 외할머니가 무척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으신 해 무척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사춘기 어린 시절부터 섬유 공장에서 힘들게 고생을 해서 그런지 기관지가 늘 좋지 않았는데 저를 낳은 이후에 더 악화가 되었어요. 그것도 알면서 외할머니는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엄마를 식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엄마가 벌어다 준 돈으로 풍족하게 지냈는데 당장에 그 돈이 끊겼으니 죽을 맛이었나 싶었대요. 외삼촌도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잘 벌고 있었고 이모들도 모두 다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다들 엄마보다 잘 살고 있는데도 외할머니는 그저 엄마가 계속해서 회색만 해주기를 바라셨답니다. 우리 승찬이가 좋은 집안 여자와 장가를 갈 때까지만이라도 수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야. 뭐야? 왜 돈을 주다가 말어? 외할머니 때문에 다들 그렇게 잘 따르던 이모들과 외삼촌도 엄마한테서 멀어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스트레스로 병이 더 깊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늘 몸이 좋지 않았어도 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두 이모들과 외삼촌을 대학까지 다 보내고 이모들 호수 장만까지 다 해주고 이제서야 집 한 칸을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고 집장만을 하려고 추고라 일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할머니는 엄마가 고졸에다 공장에서만 일하고 물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무한히 무시하셨어요. 이모들이 집을 샀다는 소식은 들어오는데도 외삼촌이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한다며 누나들이 도와주지 누가 도와주냐며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때 기가 막히다고 통곡을 하셨대요. 엄마, 나는 퍼주기만 하고 누구한테 받아야 해요? 나도 몸도 안 좋은데 집장만 하려고 죽어라 일하고 있어요. 내가 왜 내 집도 없는데 동생들 집까지 해줘야 해? 그러자 외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이런 소가지 없는 것이 있나? 누가 네 동생들을 위해서 살라고 했어? 이제 와서 왜 그래? 이왕지사 너는 버린 몸이 아니냐? 네 동생들이 잘 되어야 우리 집안이 제대로 서는 거야. 집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야겠어요.
내가 그렇게 퍼줬어도 누구 하나 내게 고맙다고 선물 하나를 준 것을 못 봤어요. 엄마가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한 것이 엄마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외할머니께 생활비를 보내주고 동생들 대학 등록금이며 용돈까지 다 챙겨서 줬는데도 그걸 당연히 아는 것이었대요. 그래봤자 외할머니 눈에 비친 엄마는 대학도 못 나온 고졸 출신에다가 공순이에 물장사를 한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저를 낳은 후로 몸이 점점 나빠져서 병이 들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엄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들 살기가 바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바쁘더래요. 그것을 보면서 엄마는 심한 우울감에 빠져서 무척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에게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참 불쌍한 우리 엄마였어요. 외할머니를 닮았으면 분명히 건강했을 텐데 외할머니보다 못한 건강 상태에 빠졌는데도 이모나 외삼촌이나 외할머니가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외할아버지만 이미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가 그동안 가장 노릇을 하며 고생을 해온 엄마에게 얼마간의 돈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몽땅 외할머니가 외삼촌에게 줘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피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외삼촌과 엄마가 아픈 몸으로 태판 크게 싸웠는데 외할머니가 그때부터 엄마를 원수 보듯이 하셨어요. 억울한 것은 엄마였는데 어떻게 외할머니가 외삼촌과 이모들한테 이상하게 말을 하셨는지 외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돈을 엄마가 탐을 낸다고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엄마를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아무도 엄마 병실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저 더 이상 외할아버지가 주신 돈을 뺏긴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외할머니가 왜 그렇게 엄마에게 다 쪽쪽 빨아먹을 대로 먹어놓고 버리겠습니까? 엄마가 천성이 착한 효심을 이용한 거 아니겠냐고요. 저는 달랐어요. 엄마가 그때 엄마가 살아오신 얘기를 다 해주시면서 그랬습니다. 수연아, 너는 절대로 착하게 살지 마라. 착하게 살면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억울한단다. 인간이 원래 그래.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외할아버지가 대대로 내려온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아들들의 다툼으로 싸울 것이 예상이 되어서 쪼개질 것을 싫어하신 탓에 본처 아들이라 많이 주고 후처 아들이라 적게 준다고 할 수가 없어서 장녀인 엄마에게 전부 상속을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일자무식이니 믿을 수가 없었고 본처 자식인 외삼촌은 돈을 버는 것보다 쓰기를 좋아하니까 곧바로 팔아먹을 게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후처 자식인 두 아들들은 그동안 외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충분히 지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본처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셨답니다. 외할머니가 그 같은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외삼촌에게만 외할아버지 유산 상속을 하도록 하기 위해 숨겼다고 했습니다. 무식한 외할머니가 무작정 감추고 있다가 착한 엄마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 모양이었어요. 위조를 하던지 사기라도 쳐서 빼돌리려고 했을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금방 들통날 일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엄마가 어릴 때부터 돈을 이리저리 빌리러 다녔던 것을 친척들에게 들어왔었고 가장 노릇을 해왔던 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는 다른 사람이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사기로 몰아서 고소를 해서 받아낼 건 다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여전히 그 고령의 연세에도 제가 마치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는 것처럼 여기시며 제게 손가락질을 해대셨어요.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께 한마디만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도 할머니가 낳은 자식이었어요. 라고요. 참 씁쓸했어요. 엄마한테는 외할머니와 이모들과 외삼촌이 애틋한 가족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었나 싶어서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어쩐지는 겪어봐야 아니까 말입니다. 저의 시누이가 그런 경우였어요. 부침성도 좋고 상냥하기가 그지없어서 겉으로 봐서는 그저
참한 아가씨처럼 보였습니다. 남편도 자기 여동생에 대한 말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전문대를 다니다가 중도 포기하고 여기저기서 시간제 알바를 하며 지낸 것쯤으로 알고 있었어요.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틈만 나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무엇인가 얽매지 않고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장거리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시내와 가까이 할 시간이 없었어요. 신혼집은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 2층이었어요. 남편은 차가 있어서 좀 멀리 다녀도 되었지만 저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와 가까운 곳이었어요. 제가 오래도록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새로 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이었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안방문도 열려 있었고 주방 쪽에도 누군가 물을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망고 주스도 바닥이었어요. 화장실에 있는 변기 뚜껑도 열려져 있었고 세면기에 물기도 남아 있었어요. 제가 신혼집에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이상한데?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자기야, 혹시 어머니가 왔다 가셨어? 그러자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며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가 우리도 없는데 여기를 왜 와?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아무렇지도 않고만 그래. 뭐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냐? 이상해. 그러자 두뇌기만 한 남편이 또 그러더라고요. 넌 참 이상하더라. 빈집에 문도 잠겼는데 누가 왔다가 갔다고 그래. 피곤하니까 그냥 쉬자. 남편은 2층까지 그 무거운 캐리어와 짐들을 들고 와서 피곤하다며 좁은 거실 바닥에서 대자로 누워버렸어요. 저는 성격상 깔끔한 사람이라서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더라도 일주일간 비오던 신혼집을 다시 청소하지 않고는 쉽사리 쉴 수가 없는 성격이었어요. 주방도 그렇고 화장실에 있는 물기도 그렇고 영 꺼른칙한 게 아니었어요. 일단 환기를 하기 위해서 거실 쪽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다가 또 경악을 해버렸네요. 분명히 제가 거실 베란다 쪽 문에 방충망을 닫아놓은 채로 늘 두곤 했었는데 활짝 열어져 있었어요. 아직까지 방충망을 한 번도 열어 제낀 적이 없었어요. 신혼집으로 처음에 입주할 때에도 청소할 때 빼고는 늘 닫아두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방충망이 일부러 힘을 주어서 열어 제끼지 않고는 잘 안 열렸어요. 이건 필시 누군가가 그랬다는 건데 기절 초풍할 일이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우리 신혼여행을 떠날 때 자기가 여기 이 방충망을 열지는 않았지? 무슨 소리를 하고 그래? 내가 왜 방충망을 열겠어? 안 그랬어. 또 왜 그래? 분명히 누군가 왔다 간 것 같아. 진짜 소름이네. 혹시 도둑 든 거 아니야? 여기가 주택가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어요. 장롱 안쪽 깊숙한 곳에 결혼 인물이 있었거든요. 단정하게 장롱 안쪽 서랍이 닫혀진 상태라서 설마 했어요. 그렇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인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사실 결혼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크게 값나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워낙에 저와 남편이 검소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와 남편에게는 결혼 기념으로 주고받은 예물이라서 귀한 것들이었죠. 남편이 우리의 결혼 예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자 놀라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여기에는 우리 결혼 예물을 딴 데 넘겨둔 거야? 아니야, 딴 데 둘 데가 있어야지. 없어? 남편은 장롱 속을 다 드러내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내 신혼집에서 값나가는 것은 결혼 예물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또 하나가 생각이 나서 제 옷장 깊숙한 곳을 뒤져봤어요. 역시나 사라졌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명품 백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것도 결혼 전에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사주었던 명품 백이었는데 없어졌어요. 저와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을 가는 동안에
도둑이 들어온 게 틀림이 없었어요. 심장이 떨려서 진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번도 살면서 도둑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무서웠어요. 요즘 세상에도 도둑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주택으로 신혼집을 정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혼집을 코의 정리를 다 해놓고 갔는데 냉장고에서 먹을 것도 꺼내 먹고 화장실에서 볼일도 보고 물도 썩다는 것을 알게 되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남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1층에 사시는 분들께 여쭸어요. 그랬더니 아래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그러더라네요.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항상 불이 켜져 있던데 그래요? 어제도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누구예요? 설마 도둑이 빠져시 불 켜고 돌아다녔을까? 어머, 세상이 무서워라. 어쩜 좋아? 남편은 아래층 아주버님 말을 듣고 와서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바로 달려와 주었고 없어진 물건이 결혼의물과 내 명품 백이란 사실에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가라서 CCTV는 편의점이 있는 사거리 쪽에 있어서 쉽게 범인이 잡힐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출입문이 번호키가 아니고 열쇠가 달린 문이라서 따고 들어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점도둑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도 이처럼 밤에 불을 켜놓고 지낼 만큼 간땡이가 분 걸 보니 틀림없이 신혼여행을 간 것을 알고 들어온 게 분명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왔다 간 이후로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내기가 싫었습니다. 몸은 무척 피곤했지만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 내 신혼집에서 휘젓고 다닌 그 도둑들을 생각을 하니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경찰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자신 없는 소리만 하고 갔는데 큰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서 범인이 잡힐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올케 언니, 잘 도착했어요? 네, 집에 왔네요. 왔으면 왔다고 왜 말을 안 해요? 그게 집에 일이 생겨서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무슨 일인데요?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도둑이 들었어요. 뭐요? 도둑 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쉬지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느라 전화도 못했네요. 어머니께 말씀 잘 드려주세요. 오빠도 정신 하나도 없어요. 도둑 들어서요. 순간 신우이가 갑자기 몇 초간 조용한가 싶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경찰에 진짜로 신고했어요? 그럼요. 오빠가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매번 한다는 소리가 웃겼어요. 언니, 언니네 집에 뭐 얼마나 가져갈 거나 있다고 신고까지 했어요. 그게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요? 뭐? 돈 몇 푼? 뭔 소리야? 저는 그때까지도 심장이 떨려 죽겠는데 별 싱겁단 듯이 말하는 신우이가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몇 푼이나 되는지 아닌지 아가씨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살짝 당황한 듯이 대충 얼버무리며 제게 그랬습니다. 언니랑 오빠처럼 돈 쓰는 거 벌벌 떠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언니가 명품 백이라고 해봤자 아주 비싼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그랬어요? 네? 아가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도둑 맞은 게 별거 없으면 신고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텐 결혼의물은 돈을 떠나서 특별한 거예요. 라고 섭섭해하자 신우이가 저에게 살살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그런 것까지 신고하면 경찰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거죠. 알았어요. 라고 하며 싸가지 없이 끊었어요. 신우이 통화를 끝내고 보니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명품 백을 도둑 맞은 걸 어떻게 알아? 아무리 넘겨짚어서 말했다 하더라도 조금 석연찮았지만 설마 신우이가 뭐 어쨌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우이 전화를 받고 나서 기분이 더 잡쳤어요. 내 신혼집에 도둑이 들어서 기분도 더럽고 컨디션도 말이 아닌데 신우이는 별것도 아닌 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다니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우습게 하는 거야. 뭐야? 신우의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놀라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간신히 안심을 시켜드린 후에 남편이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 당장에 CCTV를 달자고 했어요. 현관 출입문도 번호키로 당장에 바꾸자고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좀도둑이면 무슨 수로 경찰이 잡겠냐며 일단 이사를 가는 동안만이라도 조심해서 살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출입문 번호키도 금방 달았어요. 그랬어도 다음날 출근한 뒤에 제가 먼저 퇴근 후에 제 신혼집에 오려니까 무서웠어요. 꼭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고 또 도둑님이 왔다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신혼집 안팎을 샅샅이 살피는 게 일과였어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내 신혼집을 다시 구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돈 들여서 급한 대로 CCTV도 달고 현관 번호키도 달았는데 억울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이 오기가 생긴다면서 그 도둑을 잡고야 말겠다고 열불을 냈습니다. 저는 그냥 이사만 가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정말 화가 난다. 어떤 인간이길래 하필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들어와서 자기 집인 것처럼 지내다가냐? 내가 자기한테 처음으로 사준 명품백까지 들고 튀다니 어떻게 잡지? 저는 그냥 냅두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신혼집을 보러 다니 하나 머리꼴치도 아팠지만 그게 더 속이 편하겠더라고요. 일단 시부모님께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자마자 신이는 바쁜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시부모님이 신혼집이 털렸다고 하니까 걱정 이만저만 아니셨습니다. 아이고 말세다 말세. 요즘 세상에도 빈집털이가 있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시어머니께서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그러셨어요. 아주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점도둑도 있기도 했다만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냐. 아마도 가출한 어린애들이 속없이 갈 곳이 없어서 빈집에 들어왔다가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 행세를 하며 지냈겠냐? 시어머니께서 또 그러셨습니다. 에이구, 어느 집 자식인지는 몰라도 그 집구석 알만하다. 어떻게 자식을 그 모양으로 키웠길래 그러겠어? 그런 집구석과는 상종을 말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집구석 인간이요 할 사람이 있겠냐? 시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신혼여행 선물을 드린 후에 늦은 밤에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뭐야? 미진이 아니야? 그 말에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가씨가 어쩐다고 그래? 딱 걸렸습니다. 신이가 현관에 번호키가 되어 있자 베란다 문을 열고 신혼집에 들어오려고 한참 헤매고 있더라고요. 창문이란 창문을 다 열어잡기려고 했어요.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남편도 제게 그랬어요. 미진이가 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저랬지? 우리한테 말하면 될 것을 왜 저러지? 너무나 이상해서 계속해서 지켜봤더니 신이가 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가 싶더니 한참 후에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가 신이 한참 얘기를 나누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영을 쓰는 듯 하다가 포기하고 둘이 돌아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혹시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 아닐까? 그럴 리가 있어? 미진이가 왜 그러겠어? 그러면 저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리가 신혼여행을 간다는 사실도 아가씨가 알고 있었고 오늘도 그래. 우리 집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 아까 우리를 봤어도 약속이 있어서 외출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남편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진아, 너 오늘 우리 집에 왔었니? 어? 오빠 집? 왜? 아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었잖아. 내가 오빠 집을 왜 가겠어? 뭐? 왜 거짓말을 해?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바른대로 말해. 신이는 팔쩍 뛰었습니다. 뭘 숨긴다고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왜 나한테 지랄이야?
가뜩이나 일도 잘 안 되고 짜증나는데 오빠까지 그럴 거야? 오히려 남편한테 큰소리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신우이가 의심이 갔어요.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그걸 눈치를 챈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내일 만나서 얘기해볼게. 그래? 알아서 잘해봐. 정말 궁금하네. 왜 저렇게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지.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신우이가 한 짓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둑을 맞았는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신우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분명히 신우이가 한 짓이었어도 그냥 대충 넘어갈 게 틀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경찰에 그 CCTV를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는지 출근한 남편에게 난리를 치면서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 동생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랬는데 나는 아가씨가 의심스러워서 확실히 누가 범인인지 알고 싶어서 CCTV 영상을 경찰에 넘긴 거야. 내가 명품백을 도난당한 걸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는 눈치였어. 뭐야? 너 내 동생을 뭘로 볼고 함부로 그따위로 말을 하냐? 아가씨를 의심만 가득 찬 눈으로 바라만 보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확실히 수사를 해서 범인을 밝혀내면 아가씨도 의심도 안 받고 좋은 거지. 왜 열받고 그러니? 네 동생이 범인일까봐 걱정돼서 그러냐? 그래도 남편은 억지스럽게 성질을 부렸어요. 그게 아니잖아. 당장이 미진이가 경찰서에 소환되어서 피해자로 신문을 받게 생겼는데 기분 좋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못 기다리고 경찰에 그 영상을 넘겼어? 범인을 잡아야지. 곧 알게 되겠지. 끊어. 신우이가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나를 탓했습니다. 조금 후에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야, 네가 우리 미진이를 경찰서에 팔아먹었다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감히 신우이를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러냐? 네가 눈에 뵌 것이 없냐? 우리 미진이를 도둑년으로 몰아도 되는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가씨를 도둑년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거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천하의 몹쓸년이다. 이제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집안 망신을 시켜도 입은 수지. 어디 감히 신우이를 도둑년으로 몰아 세우지를 않나. 실제로 그렇더라도 더 감싸고 돌아야지. 이러니까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편안한 법이야. 저도 사람인데 시어머니께 이런 말을 듣고도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일방적으로 끊고 싶지는 않았어도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서 계속 전화를 들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공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근무 중이라 먼저 끊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셔도 못 받으니 그리 하세요.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어젯밤 CCTV 영상을 제가 경찰에 넘긴 걸 알고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남편만 믿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나만 빼고 뭔가 감출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노발대발하니까 정말 제가 너무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시부모님께 미운 털이 박혀버렸어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신우이가 충분히 해명을 했어야 했어요. 계속해서 거짓말로 둘러댈 게 틀림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수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지만 저는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말이 다 밝혀졌어요. 신우이는 전과 산범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신혼집에 와서 버젓이 지내다 갔더라고요. 제 명품백은 신우이가 그 사이에 들고 다녔고요. 결혼의물은 신우이 남자친구가 가져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결혼의물은 신우이 남자친구가 이미 팔아먹어버렸고 명품백은 돌려놓으려고 신혼집으로 왔다가 CCTV에 딱 걸린 거래요. 신우이는 명품백을 돌려주고 사실 그대로 말해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장난삼아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참 딱하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속없이 장난삼아서 그런 거라니. 앞으로 또 그럴 게 뻔했습니다. 그동안 돌려줄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왜 안 돌려주고 그랬겠어요. 그게 다 간좀 보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으니까 돌려주려고 했다느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신우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신우이가 철없이 몰래 신혼집에 들어와서 놀다 간 거라며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제 결혼 예물도 다시 찾아놓으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몰래 가져간 내 명품 백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잠깐만 빌려서 들고 다닌 것뿐이에요. 언니랑 오빠가 오기 전에 금방 도로 가져다 놓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일찍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동생이 잠깐 빌려 쓴 거라고 생각해요. 전 빤빤스러운 말에 제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품 백을 신우이에게 도로 던져주며 그랬어요. 난 이미 남의 손때 묻은 핸드백은 아무리 비싼 명품 백이라도 싫어요. 아가씨가 내 물건이 탐이 나서 훔쳐서 가져갔으면 가져요. 대신에 새 걸로 그것보다 2배나 더 비싼 걸로 내가 지정한 명품 백으로 사와요. 알았어요? 그 말에 오히려 저에게 도둑이 따로 없다며 달려들었어요. 뭐요? 완전히 추잡스럽네. 신우이가 신혼여행을 간 올케 핸드백을 좀 메고 다녔다고 새 걸로 사갖고라니 생 도둑이 아니고 뭐야? 내가 미쳤어요. 별로 비싼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요새는 다 떨고 자빠졌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네 남자친구랑 콩밥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냐? 내가 경찰서에 내 결혼예물 훔쳐간 범인이라고 다시 고발할 거야. 네 남자친구랑 처음부터 내 물건 훔치려고 한 거잖아. 둘이 나란히 콩밥을 먹으면 딱 어울리겠네. 그러자 제 앞에서 또 시어머니께 일렀어요. 엄마, 올케 언니가 돌았나 봐. 나를 켜고 콩밥을 먹이겠대.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여지없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는 얘가 어쩜 그러냐? 네 명품 가방인가 백인가 그걸 돌려주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제 물건을 몰래 훔쳐서 가져갔으면 도로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또 그럴 건데 저는 그 꼴 못 봐요. 새 걸로 그것보다 3배가 더 비싼 것으로 사갖고 오지 않으면 콩밥 먹을 줄 알라고 하세요. 또 이 문제로 다시 전화를 주시면 그 다음에 제 것보다 4배나 더 비싼 걸로 요구할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잘못된 신우이는 냅두고 저에게 미치고 환장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추셨습니다. 그러시든지 말든지 제가 마지막에 그 한마디만 했어요. 어머니, 내일 제 통장에 제 명품 백이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가씨가 이체해주지 않으면 아가씨가 콩밥 먹을 줄 아세요? 라고 하고 끊었어요. 잘못된 신우이는 제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몹쓸 며느리로 취급을 하니까 없던 오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적어도 신우이가 정말 잘못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만 했었어도 제가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저를 순둥이로 봐서 우습게 봤으면 감히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신혼집에 남자친구가 몰래 들어와서 제 물건에 손을 댔겠습니까? 이걸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대충대충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다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괜히 미움털이나 박혔으니 신이가 앞으로 저를 얼마나 더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 꼴을 보고 사느니 신이를 켰고 콩밥을 먹여서 제대로 된 매운맛을 보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이가 그 돈이 어디 있어서 제게 돈을 보내겠습니까? 저도 오기를 부린 거죠. 남편과는 혼인신고 전이었으니 제가 제 물건을 도둑을 맞았다며 고발을 하면 그만이었어요. 제가 강경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우이는 제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번갈아가며 전화질을 해대면서 제 속을 긁고 있었는데 두고 보자 했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신우이 전화를 받은 후에 남편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우이가 천군 만마를 얻은 모양으로 들어오는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오빠, 언니가 아무리 봐도 미쳤나 봐. 나를 켜고 콩밥을 먹이고야 말겠대.
돈에 환장한 거 아니야? 내가 언니 가방 좀 빌려서 가져간 걸 가지고 도로 새 걸로 사오라니. 아니지 돈을 넣으래. 그러자 남편이 신우에게 그랬어요. 너 아구리 안 닥치냐? 네 언니가 지금 화난 거 몰라? 어디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지. 엄마한테 전화지라고 지랄이야. 너 같으면 한 번 말없이 가져간 가방을 마지못해 가져오면 기분 좋겠냐? 거기에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예물까지 훔쳐갔잖아. 그래도 신우이는 미치고 환장하겠다며 펠짝펠짝 뛰면서 그랬어요. 오빠, 나도 피해자야. 걔가 가져간 거지.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고. 나도 몰랐다니까. 그러자 남편이 그런 신우에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네가 함부로 네 옳게 있는 물건에 손을 대니까 가져간 거 아니냐? 이 멍충아. 너는 그 전과범이랑 공범이야. 머리 안 돌아가네. 그런데도 머리가 나쁜 탓인지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신우이는 남편에게 더 세게 대들기만 했어요. 오빠, 정말 이럴 거야? 오빠도 내가 경찰서나 들락거렸으면 좋겠어? 어떡하든지 전현을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내야 할 것 아니야. 세상에 신우이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올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세상에 올케 물건을 훔쳐가는 신우이는 또 어디 있겠니? 콩밥 먹기 싫으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되려 제게 더럽고 추접스럽다고 하면서 저희 신혼집에서 나갔어요. 남편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어요. 미진이가 원래 속이 없는 애라서 어쩌다 네 물건에 손문을 댄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미진이도 자기 딸이 미안해서 더러운 네 가방을 가지고 왔으면 된 거잖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남편이었어요. 이번 일을 대충 넘어가면 더 큰 일을 당할 게 뻔한 일이었는데 제가 왜 욕을 얻어먹고 참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평생을 손버릇 나쁜 신이 신경을 쓰며 살고 싶지는 않다. 내가 미쳤냐? 이런 집구석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살겠니? 위자료나 단단히 준비해둬라. 받을 건 받고 너랑 헤어져야겠다. 알았냐?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었어요. 말기도 서로가 알아먹어야 대화도 하는 것이죠. 그냥 남편에게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버렸어요. 네 동생이 잘못한 일이고 네가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왜 되려 내가 욕먹냐? 참 이상하네.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집을 나섰는데 마음이 심란했어요. 간밤에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출근해서 반차를 내고 백화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기로 보상금을 보내라고 했지만 보낼 위인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었죠. 명품 매장에 들러서 최신 유행하는 명품백을 반틈 할부로 샀습니다. 먼저 본 명품백보다 3배나 비싼 것으로 말이죠. 그것뿐인가요? 금목걸이도 하나 샀어요. 남편이 놀라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뭐하냐? 뭐하긴? 네 동생이 훔쳐간 거 도로 챙겨받는 중이다. 네가 네 동생한테 따로 받아라. 왜 떨부냐? 떨부면 네 동생한테 돌려받아. 알았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끊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과는 남남처럼 서로 말도 않고 지냈어요. 그냥 저도 남편이 보기가 싫고 믿기만 했습니다. 신의 하나 때문에 행복해야 할 신혼 분위기가 험악하기만 했습니다. 결국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편이 아무 대꾸도 않고 있어서 알아들었겠다 싶었었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오빠가 날 간방에 쳐넣겠대. 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오빠 좀 말려줘. 다신 안 그럴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안 그래? 그러자 저에게 사정사정을 하며 그랬어요. 언니, 잘못했어요. 내 남자친구가 언니 결혼 예물을 다시 돌려준대요. 팔아먹었었는데 다시 가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팔았더래. 그래서 2배 쳐주고 내가 다시 사왔어. 오빠한테 보낼 테니까 오빠랑 헤어진다는 소리 하지 마. 알았지? 아마도 제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신우에게 완전히 화가 잔뜩 나서 한바탕 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이제 와서 뒷북 쳐봐야 소용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었으니 헤어진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나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하게 나오는 저를 보자 정신이 바짝 들었는지 신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훔쳐간 채의 결혼 예물을 보내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버린 상태였어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싸구려 집구석과는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서 준 곳은 돌려받고 큰 돈은 아니었지만 도둑맞은 결혼 예물의 그 몇 배만큼 위자료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런 집안과는 확실히 끊어내는 것이 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엄마의 미용실을 도와서 일하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59세인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은 사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재혼을 2번 정도 하시긴 했어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저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버지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다들 그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결혼을 할 욕심에 저를 잘 받아들일 것처럼 하다가 결국엔 다들 속내를 내비치더래요. 엄마는 오로지 재혼의 목적이 저를 잘 키우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는 저를 구박하며 친정으로 내몰고 싶어하는 통에 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연이은 2번의 재혼과 이혼의 아픔이 크다 보니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맘먹으셨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쭉 엄마가 저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서 사는 여자라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저에게 아버지도 없고 돈까지 없으면 무엇에 기대어 살겠냐면서 아둥바둥 돈을 벌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땅부자였던 외할아버지가 계시긴 했어도 아들과 딸의 차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딸은 한번 결혼시켜서 시집을 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셔서 엄마가 재혼을 한 후에 반대한 이혼을 2번이나 했다며 엄마를 남 식구 대하듯 하셨대요. 그냥 저를 외갓집에다 버리고 재혼을 해서 남들 사는 것처럼 잘 살 일이지 왜 저를 데리고 꼭 함께 살려고 하냐고 불만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저를 외할아버지가 별로 이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고집스럽게 저를 직접 키우고 싶어 하셔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며 제 탓을 하시곤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많던 할아버지 재산도 삼촌한테 다 넘기시고 엄마한테는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삼촌 혼자 사는 엄마를 위해서 작은 상가 건물을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호흡불판인 변두리 지역에 갓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상 건물이었지만 그곳이 어느새 개발지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사람보다 논밭이 많은 곳이라서 상가 건물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탓에 상당한 기간 동안 공실이어서 엄마가 직접 거기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낸 것이 미용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 미용실이 눈에 안 띄어서 큰 기술이 필요치 않는 아줌마 파마나 남자 커트는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상가 건물을 공실로 무작정 놔두느니 뭐라도 엄마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집안 망신이다 라고 하실 게 뻔한 일이었지만 사실 엄마는 미용기술 학원에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몰래 메이크업과 함께 배우러 다녔다고 했어요. 당시만 해도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미용사일이 별로 그리 달가운 직업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삼촌이 사준 상가 건물 2층에서 엄마가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유명하던 미용실에 보조 미용사로 들어가서 열심히 기술을 습득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5년 동안 헤매면서 드디어 자신감을 갖고 고급 브랜드로 미용실을 재창업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게 부잣집 사모님과 자제분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자 회원제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존에 운영해오던 미용실에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건물을 사서 그곳에서 직접 미용실 운영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엄마 미용실에 나가서 기존에 실장님 하던 일을 맡아 하게 되었어요. 엄마의 그 싸디싼 땅에 있던 상가 건물도 어느새 그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상권의 중심지로 형성이 되면서 엄청나게 비싼 건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공실이 대부분이었던 엄마의 건물이 서로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 난 인기 좋은 곳으로 변했어요. 그 덕분에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임대료만 받아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엄마는 미용실 사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몰두한 일이 없으면 사람이 늙는다고 하셨어요.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라서 제가 유학 간 것도 반대하셨습니다.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먼 땅으로 보내냐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저 큰 욕심을 바라지도 않으셨고 제가 착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남친은 엄마의 건물 2층에서 근무하는 치과 의사였어요. 4명의 선배 치과 원장이 운영을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치과 의사였어요. 저는 같은 2층에서 엄마의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주 머리를 자르러 오기 때문에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남친이 페이닥터로 일하기 전에 이미 4명의 치과 원장들도 단골이라서 잘 알고 지냈어요. 건물에 입점 분들께는 30%나 저렴하게 깎아줬기 때문에 다들 엄마의 미용실로만 왔었기도 했고 대부분의 입점분들의 신상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제가 건물주 딸이란 걸 밝히지 않았어요. 엄마의 미용실에서 오래도록 일해온 직원들 몇 명만 알고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항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어도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실 사장이 건물주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엄마의 딸이란 것은 금방 알 수도 있었어요. 남친은 처음부터 선한 첫인상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새로 들어온 치과의사란 이미지 때문이었는지 사람이 참 깔끔해 보이고 착해 보였어요. 4분의 치과 원장님들도 유독 저에게 남친과 만나보라고 권하기도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남친도 저희 미용실에 단골 손님이 되면서부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층이다 보니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고 제가 치과 스케일링을 하러 갈 때에도 직접 꼼꼼하게 해줄 만큼 친해졌어요.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엄마는 늘 저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결혼할 남자는 잘생길 것 하나도 필요가 없다.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리고 돈도 스펙도 없어도 괜찮아. 사람 하나만 착하고 너만 위해주는 사람이면 된다. 돈은 내가 많이 들고 있으니까 사람 댐댐이만 되고 건강하다면 만사 오케이야. 남친은 그렇게 1년을 서로 호감을 갖고 알고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남친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교제한 지는 1년이 되었어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참 손님들이 가득 차서 바쁠 시간이었는데 어떤 한 아줌마가 미용실 문을 팍 차고 들어왔어요. 대번에 큰 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이 미영인가 뭔가 누구야? 손님들이 꽉 차 있었어도 분위기상 클래시컬한 잔잔한 음악에 차분한 미용실 안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지도 않게 울려 퍼지는 그 무식한 목소리에 다들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이미영입니다. 그러자 완전히 매섭게 저를 쳐다보더니 다짜고짜로 제 뺨을 세차게 쳤어요. 다들 뜻밖의 그 광경에 놀라서 여기저기서 술렁거렸어요. 저도 너무나 놀라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주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이게 아주 뻔뻔하네. 그래, 얼굴은 반반하다만 감히 치과의사인 내 아들을 꼬셔보려고 했냐? 니까짓게 미용실에서 일하는 주제에 어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그때서야 남친의 어머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일단 미용실 직원에게 치과병원으로 가서 남친을 불러오라고 일렀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제 머리를 잡아채서 흔들어댔어요. 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부르고 말고 하니? 이게 아주 나를 우습게 보고 있네. 너 나한테 오늘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저는
고스란히 그 자리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키도 작고 몸도 여리여리한 아줌마가 무슨 힘이 그리도 장사인지 직원들이 여럿이 달려들어서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저와 남친을 떼어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일부러 진상짓을 하러 오신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덕분에 그 많은 손님들 앞에서 쪽이 다 팔려버렸어요. 남친이 치과 치료 중에 급히 달려와서 말리지 않았다면 거기 있던 손님들을 다 쫓아내고 난리를 폈을 겁니다. 남친이 달려와서 남친의 어머니를 제게서 떼어내면서 그랬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경찰서에 끌려가고 싶어요? 그래도 남친의 어머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너 한 번만 더 내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면 내가 또 와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남친은 진땀을 흘리면서 남친의 어머니를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었고 남친의 어머니는 키를 쓰고 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진상을 부렸어요. 그때 갑자기 고세지처럼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남친의 어머니를 뒤에서 잡고 엄마가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고, 넌 누구야? 그러자 엄마가 바닥에 쓰러진 남친의 어머니를 깔고 앉아서 사정없이 양쪽 뺨을 후려쳤어요. 엄마의 그 육중한 몸으로 깔고 앉아 누르면서 그러셨습니다. 네가 뭔데 내 딸을 때리고 난리야?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딸에 손대는 건 못 참아. 너 나한테 오늘 죽어봐라. 그때 엄마의 그 살벌하고 섬뜩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얼굴이 엄마에게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섭게 남친의 어머니를 몰아쳤습니다. 그 기고만장하던 남친의 어머니도 엄마의 선매에는 펼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이고. 남친도 벌벌 떨다가 엄마를 말겨도 봤지만 되려 남친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겨우 엄마를 말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분이 안 풀렸는지 초조금이 된 남친의 엄마를 질질 끌고 나가시더니 남친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남친 엄마보다 한 2배 정도의 덩치가 크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디서 저런 괴력이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끌려가는 동안에는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매를 벌었으니 할 말은 없을 테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기운도 다 팔린 모양이었어요. 그저 남친을 향해서 살려달라는 제스처만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남친은 어쩔 줄 몰라서 엄마한테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나버린 엄마가 남친이 근무하는 치과병원 안에 남친의 어머니를 던져놓고 남친의 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네 아들이 그렇게 잘났냐? 겨우 몇백이나 본 치과의사라서 잘났어? 여기 원장들 나오라고 해? 그러자 간호사들이 놀라서 원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눈만 뻐끔뻐끔 뜨고 겁에 질려서 말도 못하고 엄마만 쳐다봤어요. 달려나온 원장들에게 엄마가 그랬습니다. 나 여기 건물주예요. 감히 여기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엄마란 사람이 우리 미용실 영업장에 와서 사람을 때리고 업무 방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당장 여기 자리 빼세요. 그러자 원장들이 하나같이 남친을 향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남친은 고개를 숙이고 연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 꼴을 보던 남친 어머니가 슬그머니 도망을 치려고 하더랍니다. 엄마가 도망을 치려던 남친의 어머니의 목덜미를 붙잡고 그랬어요. 어딜 도망가? 너 나랑 경찰서에 가자.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정말 웃기더랍니다. 경찰서라니? 내가 더 두드려 맞았는데 무슨 경찰서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먼저 죄 없는 내 딸을 때렸잖아. 너 정신 못 차렸지? 더 맞을래? 나는 정당방어야. 내가 치료비 줄 테니까 더 맞을래? 엄마가 눈을 치켜뜨고 남친의 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자 눈을 찍 감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세상에 엄마 같은 무서운 사람은 처음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4명의 원장들이 엄마한테 와서 그러더랍니다.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을 해드릴 테니까 고정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어요. 배상이요? 내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세상 할 짓이 없어서 대낮에 남의 영업장에 와서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예요? 저 치과에서를 당장 해고하세요. 아셨어요? 그러자 원장 중 한 사람이 남친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이규철 씨, 당신은 해고예요. 우리 치과병원의 이미지를 실추했으니 해고하는 게 마땅합니다. 당장에 짐 싸서 나가세요. 라고 하면서 간호사에게 절차를 잘 마무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친은 고개를 떨구며 죄인처럼 서 있었는데 남친 어머니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나야말로 네 아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네 아들만 치과 의사일 뿐이지. 네가 도박의 노름 때문에 이혼당한 거나 다 알고 있었어. 내가 그런 집구석에 내 딸을 시집 보낼 줄 알았냐? 너야말로 네 아들이 내 눈앞에서 얼씬거리면 그날은 제삿날인 줄 알아. 알았어? 그 말을 들은 남친의 어머니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엄마를 저승사자 보는 것처럼 보면서 덜덜 떨었다고 하면서 저희 직원이 전해줬습니다. 4명의 치과 원장들도 건물주인 엄마가 임대계약을 파기를 하면 당장의 손해가 막급이었던 탓에 엄마의 피해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기존에 털을 잘 잡고 치과병원을 잘 운영하고 있던 차에 하필 신입 폐덕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고야 말았으니 허리 숙여 엄마한테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남친 어머니가 주소를 잘못 찍었다는 표정을 지으며 비굴하게 잘못했다고 해봤자 이미 떠난 버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남친과 잘 사귀고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저도 남친 어머니가 했던 진상짓에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어쨌는지 오락부락한 인상을 쓰고 있는 아줌마들만 보면 긴장을 하곤 합니다. 좌우지간 경험이었어요. 남친의 어머니가 그런 진상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모르고 결혼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랬다면 큰 불상사가 아니었던가요. 아무리 남친이 좋아도 그런 남친 어머니가 있다면 결혼은 안 할 겁니다. 그냥 액땜했다고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